학교 공부했던 습성 때문에요. 무엇인가 알매 이른다는 것은 그것을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외우는 것으로 착각해서 열심히는 하는데 지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안 됩니다. 우리가 거리를 걸어갑니다. 내가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서 경험은 완전히 달라요. 자기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높은 차원의 정신작용으로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다. 행위 실천과 높은 수준의 정신은 함께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알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알미라는 것이 자기식으로 소화하고 자기식으로 더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에 의해서 그게 폭발적으로 알매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알미라는 것은 자기가 본 것을 100% 인지해야 돼요. 요거 이제 알아차림이라 그러죠. 요 얘기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자, 100% 봤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걔를 자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해의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인데요. 자기화하니까 이것이 질과 양이 200%가 되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 3단계는 뭘까요? 이제 그것을 자기가 이제 머리에 넣었단 말이죠. 300%가 되는 것은 써먹을 때, 그것을 실행할 때, 심지어는 상상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알미 300%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죠.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지, 그러니까 알미죠. 그리고 행, 실천하는 것이죠. 이 지와 행의 연속이다. 선현들이 주로 이야기를 해왔죠. 정말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알미란 따라서 인지하고, 그러니까 100% 받아들이는 거죠. 감각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해석하고 자기화하고 기억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을 종합해서 행위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진정한 알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쭉쭉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이 알매 본질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자기 삶에서 알매 과정을, 이 본질을 이해한 상태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실력이 쭉쭉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얘기 다 같이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알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 방안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알미란 외우기인가요?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일까요? 그냥 경험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 해석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종합 적용하는 이 3단계가 제대로 맞물려 있으면요, 알미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성장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쭉쭉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 나선형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요 제가 쓰는 다른 용어로도 치환될 수 있어요. 인식하고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화하고 적용하고, 이런 용어도 마찬가지의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 방식이 딱 정리된 게 1781년에 칸트가 드디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알매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81년이라는 게 어느 시대냐면요, 영종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오래전에 이렇게 훌륭한 저작이 나왔다는 거, 이것도 놀랄 사실이죠. 이 칸트 철학은요 이런 데서 출발합니다. 칸트 이전의 철학은 우리 여러분들은 휴움 아시죠? 경험론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종합 판단이라 그러는데, 경험을 한 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알매 실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이제 머클리로 대표되는 것인데 관념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관념론의 핵심은 분석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수학 문제 계산하듯이 또는 논리적 사고를 하듯이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걸 분석 판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간의 알미란, 인간의 사유란 종합 판단이냐 분석 판단이냐, 경험론이냐 관념론이냐, 이걸 가지고 철학계가 엄청 대립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떠셔요? 아니, 우리는 경험을 해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분석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인간이란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상식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상식적인 생각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관념론과 경험론은 계속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게 칸트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조금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앞서 얘기한 순수이성 비판이 칸트가 나이가 50대 때 나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만한 저작을 쓴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철학을 계속하면서 적어도 그것을 30년 이상 묵혀서 만들어낸 게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칸트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너무나 결론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아니야, 경험하지 않은 것도 종합 판단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유가 뭐가 될까요? 네, 경험적 종합 판단하고요, 선험적 종합 판단도 하겠죠. 또 관념론에서 얘기하는 분석 판단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유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칸트 때부터 비로소 딱 정리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아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먼저 하고 그것을 자기화해서 적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관된 칸트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감성이라고 칭했어요. 이 감성은 우리가 감정 이런 것과 혼동할 수 있는데, 요컨대 오감 등에 의해서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감성이라고 칭했어요. 어쨌든 이것은 칸트가 쓴 용어니까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인데 그것은 경험적으로 접할 수 있죠. 오감을 가지고 접할 수 있고요. 또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적인 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걸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얘를 이제 종합하는 작업을 하겠죠. 얘를 지성이라고 칭했어요. 또는 오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수용한 것을 이제 분류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자기화라는 용어를 쓰죠. 이게 이제 이 단계에 해당하거든요. 카테고라이징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 카테고리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일정한 카테고리 속에 쑥쑥 집어여가면서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생각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이해한 상태가 반복되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가 통찰에 이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칸트는 이성이라고 칭했어요. 또는 사변이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요컨대 이거는 우리가 지성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한 것들이 왕창 쌓이다 보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런 생각작용을 이성 또는 사변이성이라고 부른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철학에서 얘기하는 형이상학적 탐구는 다 여기에 해당해요. 자, 알아차림. 무엇인가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종합 판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이 쌓인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높은 수준의 생각, 형이상학적 생각까지 이른다. 이렇게 칸트가 정리를 한 겁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자기화해서 더 분석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서 실천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용해서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고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통찰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칸트가 얘기한 어려운 문제의 대표격은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 뭐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이런 고도의 수준의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알아차려야 되고 그것을 분석 판단해서 자기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쌓였을 때만 우리는 높은 수준의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결국 칸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험 또는 비경험, 경험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용을 하고 그것을 카테고리, 범주적으로 인식해서 종합하고 또는 제 식으로 얘기하자면 자기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높은 차원의 정신작용으로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다. 행위실천과 높은 수준의 정신은 함께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 칸트에 의해서 알미란 무엇인가가 제대로 정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철학계에서도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칸트의 정리 방식에 토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알을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알아차림부터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험하고 보고 산다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리를 걸어갑니다. 내가 어느 정도
정도 보느냐에 따라서 경험은 완전히 달라요. 주변을 잘 보고 심지어는 하늘을 보기도 하고 자연을 보기도 하고, 이 알아차림에 예민한 상태에 있을 때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경험의 양과 질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 부분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과도하게 센서티브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그냥 보다가 좋는 수준으로 보는 것하고, 책을 알아차림의 느낌으로 책에 들어가 있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만나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책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지의 무딤 또는 인지의 게으름을 극복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하려면 센서티브해야 되고, 또 사실은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여야 돼요.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를 비워놓는 마음의 상태가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주 지적한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솔직할 때 우리는 더 많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 저는 기록형 인간이 되는 게 역시 중요하다. 아, 내가 전공한 기록학이라는 게 이런 의미까지 갖는구나. 저도 그렇게 깨달으면서 여러분들께 기쁘게 이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항상 메모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내가 길을 걸으면서 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끝난 다음에 어느 자리에 앉았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것, 내 귀에 들어온 것, 너무 매력적인 것은 메모를 할 거야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을까요? 나에게 감동적인 것을 더 센서티브하게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책을 읽을 때 나는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노트에다가 메모를 할 거야. 책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하죠. 여러분들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들을 때 메모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강의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 아, 저 이야기의 맥락이 뭐지? 거기 핵심 키워드가 뭐야? 왜냐하면 내가 써야 되니까. 이런 작용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알아차림을 강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메모다. 여러분들 이렇게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가 가능할 때는 메모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지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메모가 불가능할 때는 세밀하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 그렇구나라고 한번 생각하면 뇌에 퍽 각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았을 때 그거를 메모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100% 알아차림의 세계에 드디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알랭드 보통 얘기 제가 자주 하는데요. 여행의 기술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갔어. 그러면 우리 눈에 처음 들어오는 게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게 외국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낯설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걸 그냥 휙 지나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까 해가지고 정신없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알아차림에 아주 예민해서 유심히 보고 그 차이의 존재를 만났을 때 내 감정이 어떤가, 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행의 묘미죠. 이 보통의 책에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대합실에 들어갔어요. 대합실에 있는 여러 사물들이 눈에 하나씩 들어와요. 또 대합실에 앉아있는 여성분의 표정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 감각적으로 무엇인가를 일깨우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행을 하면서 메모를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네, 알아차림을 100%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적 성장에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알아차렸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 종합 판단을 하는 것이죠. 또는 분석 판단을 하는 것인데, 칸트는 이것을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록학에서는요, 분류라는 것이 아주 기본 개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자기화하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존의 지식 체계, 기존의 지식의 총량, 그것이 하나의 필터로 작용을 하면서 무엇인가 받아들인 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칸트의 카테고리는 크게 12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양, 질, 관계, 양태, 이렇게 4가지를 크게 구분을 하고요. 양의 경우에는 3가지, 질의 경우에도 3가지, 이렇게 해서 각각 3가지로 더 나누어서 총 12개의 카테고리로 인간은 인지를 한다, 이렇게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류법에 대해서는 뒤에 나온 철학자들이 완전성이 좀 떨어진다고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카테고리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걸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제가 기록학에서 분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종합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과 또 일맥상통하죠. 느낌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아차림에 의해서 퍼즐이 막 들어와요. 그 퍼즐을 맞추기를 하는 퍼즐 한 판, 이 판이 우리 정신세계 속에 여러 개가 들어있고요. 그 퍼즐을 조합하기도 하고 해서 또 새로운 퍼즐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정신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뭘 제가 자주 주장합니까? 네, 333의 법칙.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작업일까요? 네,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는 작업임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퍼즐판을 종합해서 새로운 퍼즐판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신작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얘를 반복적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해석하려고 할 때 333으로 쫙 정리해낼 수 있는 능력, 뇌의 분류 정리 능력이 뇌회로가 뻥 뚫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을 하면 그 사람은 엄청 지식 수준이 높은 상태로 자신을 성장시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흡수한 지식을 종합해서 자기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주 잘 키워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카테고리화하는 과정은요, 마치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순열의 조합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저는 생각의 이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쭉 있어요. 책을 쭉 읽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순서를 좀 바꿔서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지.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생각의 이음이거든요. 이 생각력이 높은 사람은 생각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마찬가지로 메모입니다. 333 메모, 종합 판단의 또는 분석 판단의 작업. 그러니까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지성 또는 오성 단계에서의 우리의 정신적 행위를 아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얘를 반복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게 뭐죠? 네, 얘를 독서 카드에다가 다시 써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메모한 것이 두 쪽에 있어. 얘를 다시 종합해서 또는 집약해서 333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번에는 더 축약된 독서 카드를 만드는 행위, 이게 이제 지성, 오성의 반복 작업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얘를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지식의 수준을 엄청나게 높은 단계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걔를 종합해서 긴 글을 쓰는 거, 이제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 작업 같은 걸 많이 하시고 블로그에 짧게 넣는 글, 이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뭐 A4로 한 4쪽 정도가 되는 그런 긴 글, 그러면서도 설득적이고 논리 정연하기도 하고 생생하게 살아있기도 하고 하는 글을 자꾸 쓰시면요,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사유, 생각을 통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 한 예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구체적 예가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갖게 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지식은 지식 따로, 그러니까 책은 많이 읽었는데 걔하고 내 일상에 아무 관계가 없어. 이거 읽으나 마나죠. 아까 제가 2단계가 되면 300%가 된다 그랬잖아요. 300%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무엇인가 행위할 때는 항상 내가 그동안 쌓았던 지식의 퍼즐들을 잘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좋죠. 제가 인테리어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를, 책은 내가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야,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인테리어를 할 때는 그냥 감각으로만 해. 하나만 하죠. 인테리어 관련된 책으로 선 공부를 하고, 아까 얘기한 5성 단계 또는 지성 단계, 카테고라이징, 333으로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서 인테리어에 대한 나의 직관적인 통찰 능력을 갖고 인테리어를 하면 훨씬 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적용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적용 단계까지 가면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생각이 마구마구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적용의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가 알아차림에서 인지한 것이 300%가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알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었던 거네, 이런 생각에 이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학교 공부했던 습성 때문에요, 무엇인가 알에 이른다는 것은 그것을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책을 읽으면서도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린 다음에 그걸 외워야지
배워야지. 그래서 내가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메모의 기법, 독서카드의 기법, 그리고 글쓰기의 기법 등등을 잘 생각을 하시고 지적으로 쭉쭉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시는 분들을 시민 지식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모두 시민 지식인이 되면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 외우는 것으로 착각해서 열심히는 하는데 지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장을 느끼지 못하는 정체 현상을 느끼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알매 100%, 200%, 300% 2차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메모도 하시고 독서카드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할 때는 자기가 현재까지 쌓은 지식을 종합하거나 또는 필요한 지식을 부분적으로 추가해서 선공부 후 실행하는 이런 습관을 실제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정체된 사람 아니죠. 전략적으로 하면서 쭉쭉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근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해서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 들을 땐 항상 뭐한다? 메모하면서 들으셨겠죠. 걔를 카드로 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알매 지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